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시장의 가장 큰 수수께끼죠. 바로 금리. 이 이자율이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 대부자금설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화폐금융론의 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랑 이거 하나만 제대로 딱 잡고 가면 앞으로 뉴스에서 금리 얘기 나올 때마다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자율, 금리.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되게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시작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원리, 바로 수요와 공급에서 출발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이에요. 이자율이라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단서는요, 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자율 배웠는데 갑자기 웬 채권 가격이에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둘이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채권 시장의 기초부터 한번 다져보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시장의 기본 원리, 수요와 공급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윳돈을 가진 저축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채권을 사고 싶어 하니까 채권 수요자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채권을 산다는 건 내 돈을 시장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돈이 필요한 기업 같은 차입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팔아야 하니까 채권 공급자가 되고요. 채권을 판다는 건 시장에서 돈을 빌려가는 거니까 자금을 수요하는 게 되겠죠. 어때요? 채권의 수요 공급과 자금의 수요 공급이 서로 반대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그래프 너무 익숙하죠? 경제학 원론 첫 시간에 배우는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채권 시장도 예외는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면 사려는 사람은 줄고 우하향하는 파란 선,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죠. 우상향하는 빨간 선. 바로 이 두 선이 딱 만나는 이 지점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시장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온 예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1년 뒤에 1,000원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채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프를 보니까 가격이 정확히 909원일 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수가 500만 장으로 똑같아지네요. 네, 바로 이 909원이 시장이 스스로 찾아낸 마법 같은 균형 가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 바짝 해주세요. 우리가 방금 찾아낸 이 채권 가격 909원. 사실 이 숫자 안에 오늘의 주인공인 이자율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하고 깨닫게 될 순간이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이 문장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별표 5개.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중요한 건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오른다? 그럼 이자율은 떨어져요. 채권 가격이 내린다? 그럼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둘 중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공식이 채권 가격과 이자율을 이어주는 비밀의 다리입니다. 여기서 P는 채권의 현재 가격, 프라이스를 뜻하고요. 1,000은 1년 뒤에 돌려받을 액면가, 그리고 저기죠. 저 I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이자율, 인터레스트 레이트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공식 안에 경제의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수학이라고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1단계. 우리가 시장에서 찾은 가격 909원을 저기 P 자리에 쏙 넣어줍니다. 2단계. 그럼 909는 1000 나누기 1 더하기 I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자, 마지막 3단계. 이 간단한 방정식을 I에 대해서 풀면 짜잔! I는 약 0.10, 즉 10%가 나옵니다. 보세요. 채권 가격이 909원이다 라는 말은 이자율이 10%다 라는 말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야기였던 겁니다. 신기하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렌즈를 싹 바꿔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채권이라는 렌즈로 시장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자율이라는 렌즈로 시장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시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여주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채권을 수요한다, 즉 채권을 산다는 건 뭐죠?
내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저축이죠. 반대로 기업이 채권을 공급한다, 즉 채권을 판다는 건 채권을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자금을 수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고요. 보세요. 채권 시장 이야기가 어느새 저축과 투자 이야기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마술 같은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까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채권을 더 많이 사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채권 가격이 낮다는 건 이자율이 어떻다는 뜻이었죠? 그렇죠. 이자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말을 바꿔볼까요? 이자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저축, 즉 자금 공급을 더 많이 한다. 어때요? 너무나 상식적인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자금 공급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반대편도 똑같아요. 기업들은 채권 가격이 높을수록 채권을 더 많이 팔려고 했잖아요. 자, 채권 가격이 높다는 건 이자율이 낮다는 뜻이었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비용, 즉 이자가 싸진 거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돈을 빌려서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금 수요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네요. 이자율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무엇인지, 즉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현실 속 요인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는 경우, 즉 자금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뭐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영 불안해서 역시 안전한 채권이 최고야 라고 생각할 때 저축이 늘어나겠죠. 또 앞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 같으면, 즉 예상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내 돈의 가치가 잘 지켜질 테니까 저축할 맛이 나겠죠? 이렇게 시장에 저축하려는 돈이 막 많아지면 돈이 흔해지는 거니까 돈의 값인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기업들이 돈을 더 빌리려고 하는 경우, 즉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건 언제일까요? 뭐니 해도 사업 전망이 아주 밝을 때겠죠. 와, 지금 투자하면 대박 나겠다 싶을 때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바로 이래서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물가가 엄청 오를 것 같다, 즉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지금 빌려서 투자하는 게 이득이겠죠. 이렇게 돈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의 값인 이자율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대부자금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멋지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이게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정의입니다. 대부자금설이란 결국 이자율을 하나의 가격으로 보는 이론이에요. 누구의 가격? 바로 돈의 가격이죠.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빌리려는 사람 사이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결정되는 균형점. 그게 바로 이자율이라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지식은요, 단순히 시험 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 말하자면 일종의 초능력을 얻는 것과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보면서 저 요인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르겠구나, 저것 때문에 금리가 내리겠구나 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솔직히 경제학 공부가 쉽지는 않죠. 때로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대부자금설이라는 작은 봉우리를 하나 넘었듯이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 때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시야는 훨씬 더 넓어지고 명확해질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할 수 있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앞으로는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